안녕하세요. 문학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빅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문학길자 빅토리예요. 오늘 저희가 함께 떠나볼 작품은 현진건 작가의 단편소설 고향입니다. 고향이요? 제목만 들어도 아련한 느낌이 드네요.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나요? 이 작품은 1920년대 중반 일제강점기의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두 남자의 대화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대한 작가의 비판의식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오, 그렇군요. 그럼 이 어두운 시대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나요?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달리는 기차 안이죠. 그곳에서 두 남자가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기차에서 만난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하나요? 와, 정말 영화 같은데요? 대체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러 가볼까요?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경부선 기차 안이었습니다. 서술자나는 맞은편에 앉은 한 사내를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내의 차림새가 기묘했거든요. 그는 두루마기 대신 기모노를 걸치고 조선 저고리와 중국식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집신을 신고 있었죠. 동양 삼국의 옷을 한 몸에 걸친 기묘한 모습에 그 사내는 옆자리뿐만 아니라 앞자리 사람에게도 말을 걸고 있으며 서툴지 않은 듯한 외국어를 사용합니다. どこまでおいでですか? 그 말에 일본인은 마지못해 そうですか. 라고 건성으로 대답할 뿐입니다. 그는 지치지도 않고 이번에는 중국인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그 중국인 남자 또한 웃음만 지을 뿐 대꾸를 해주지 않았죠. 그는 결국 나에게도 말을 겁니다. 어디까지 가는 기요? 서울까지 가오. 참 반갑구마. 나도 서울까지 가는데. 그는 서울에서 오래 살았냐고 묻더니 자신 같은 막벌이꾼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묻습니다. 자신의 신세가 답답했는지 잔뜩 찡그린 표정이었지요. 나는 그와의 대화가 성가시게 느껴졌지만 가만히 그의 얼굴을 뜯어본 후 신산스러운 그의 얼굴에 반감이 풀리는 듯했죠. 글쎄요. 아마 노동숙박소라는 곳이 있을걸요? 그는 노동 숙박소에 대해 아주 사소한 것까지 꼬치꼬치 캐물었죠. 그러더니 지금 가면 어떤 일을 구할 수 있냐며 나에게 매달리듯 묻습니다. 하지만 나는 일자리에 대해 아는 게 없던 터라 딱히 좋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죠. 글쎄요. 나는 자신의 대답이 너무 냉랭하게 들렸을까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고향에서 오노마. 그는 한숨을 쉬더니 신세 타령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향은 대구 근처 K군 H라는 외딴 동리였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역둔토를 빌려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개인 소유의 땅을 경작하는 것보다는 벌이가 좋았기에 넉넉하지는 못해도 마을은 언제나 평화로웠죠. 그러다 일제강점기에 마을의 땅 전부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소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간소작인이라는 것이 생겨났죠. 동양척식회사, 줄여서 동척이 중간소작인에게 땅을 빌려주면 중간소작인이 다시 실작인에게 땅을 빌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실작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동척과 중간소작인에게 소작료를 내고 나면 수확량의 3할도 건질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30%도 남지 않는다니. 마음이 아프죠. 일제강점기 우리 농민들의 비참한 삶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나버리고 평화로웠던 마을이 쇠퇴하고 맙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그가 17살이 되던 해봄의 일입니다. 그의 가족은 살기 좋다는 소문을 듣고 서간도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좋은 땅을 다 차지한 뒤였죠. 그의 가족은 먹고 살기 위해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지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아버지는 병을 얻어 결국 세상을 떠났고 4년이 못 되어 어머니 또한 영양 부족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는 신의주로 안동현으로 떠돌며 품을 팔았죠. 그러다 돈벌이를 찾아 일본으로 가게 되었고 탄광과 철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벌이는 조금 나아졌지만 그는 이따금씩 치미는 울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죠. 그러던 중 화도 나고 고국이 그립기도 해서 그는 오랜만에 고향에 들렀다 서울로 가는 길이라 합니다.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무언기요.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않트마. 고향에 도착한 그가 마주한 것은 폐허가 된 마을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 놓은 듯 했습니다.
그는 가슴이 터질 듯한 슬픔을 느꼈던 겁니다. 나는 그의 눈물 속에서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본 듯했습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장면에서 사내의 눈물은 개인적인 감정의 표출인 동시에 당시 나라를 잃고 방황하던 모든 조선인의 아픔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한 이웃에 살던 사람을 만났는데 혼인 말이 있던 여자구마. 어린 시절부터 한 동네에서 함께 커온 그 여자는 그보다 2살이 많았고 14살부터 어른들끼리 혼담을 나누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17 되던 해 겨울 갑자기 마을에서 사라집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아버지가 20원을 받고 딸을 대구 유곽에 팔아넘긴 것이었죠. 자기 딸을 팔아 넘기다니. 진짜 너무하네요. 그녀는 그곳에서 10년간 몸값을 갚으며 산송장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가을에 주인이 빚을 탕감해주면서 그녀는 겨우 유곽에서 풀려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일본인 집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붙잡고 많이 울으셨겠지요. 눈물도 안 나오더마. 일본 우동집에 들어가서 둘이서 정종만 한 10병 따려 누이고 헤어졌구마. 그의 참혹한 인생 역정을 들은 나는 그렇게 침묵 속에서 그와 마지막 남은 술을 비웁니다. 취기가 오른 산에는 어릴 적 멋모르고 불렀던 노래를 읊조리기 시작했죠. 뼈섬이나 나는 전토는 신장로가 되고요.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감옥소로 가고요. 담백대나 떠는 노인은 공동묘지가 보여.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유곽으로 가고요.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유곽으로 가고. 마지막에 그가 부른 노래가 계속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요. 작품 결말에 나온 노래는 당시 사회상을 집약적으로 제시합니다.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죠. 그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요. 그렇죠.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님, 그의 고향 사람들, 그의 이웃 등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비극적인 삶을 산다는 점을 본다면 이 작품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그려낸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단순히 한두 사람의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간 우리 민족 전체의 아픔을 담은 거군요. 이번 작품은 여운이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깊은 울림을 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빅플릭스 문학의 빅 털이었습니다.